명성황후의 죽음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건국됐고 고종의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설됐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48년에 정부 수립을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국제 문서가 카이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9강, 10강에서 카이로 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카이로 선언을 잘 몰라요. 뭐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카이로 회담 뭐 이렇게 쪼르륵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카이로 선언이 카이로 회담을 문서를 산출한 카이로 회담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얄타, 포츠담 회담 이런 건 뭐라고 시작하냐면 카이로 선언을 확인하고 또는 재확인하고 이렇게 시작되니까 나머지는 테크니컬한 것이지. 얄타 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빨리 소련 보고 대일본 선전포고하고 참전하라. 그 촉구하는 게 얄타 회담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인트로덕션 들어갈 때는 다시 이제 카이로 선언을 확인하는 그런 말을 거기서 서로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죠.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명성황후 지금 내가 이전에 강의를 할 때도 명성황후라고 해도 되고 민비라고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부르는가가 실은 중요하지는 않고 그 명성황후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르고 민비라고 불러도 된다. 명성황후는 살아생전에 스스로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죠. 죽은 뒤에 추전된 거니까. 그런데 부르기 쉬운 걸로 부르고 친근한 걸로 부르면 올바른 것이다. 자, 예를 들어줄게요. 사도세자는 추존된 정조가 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 추존한 이름이 장언세자예요. 장언세자. 근데 장언세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에? 부르지도 않고. 또 고종 황제가 정조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정조를 늘 따라서 배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 즉 장언세자를 대한제국이 됐으니까 첫째 왕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장종이라고 추존을 했다. 그리고 좀 1년 있다가는 다시 의황제 장조로 황제로 올렸어요. 근데 의황제 장조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장조인지도 몰라요. 의황제 장조라고 불러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부르면서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화 만들 때 의황제 장조라고 해도 못 알아들 거예요. 영화 제목을. 술자리에서 의황제라고 하면 더 못 알아들어. 그리고 고종 명성황후라고 해야 된다고 굳이 우기는 사람들은 왜 고종 황제라고 안 해요? 고종 황제의 정식 명칭은 광무제 고종이거든요. 그리고 순종은 융의제 고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은 아주 공식적인 어떤 문헌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고종, 순종 그러죠. 그러듯이 민비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명성왕후나 황후는 그 조선조에도 명성이라는 왕후가 있어요. 고유하고 특이한 이름이 아니라 마치 고유명사처럼 15년 전에 논쟁에서 그 사팔뜨기들이 이겨버려요. 이겨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된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민이란 말은 조선 초 태조 때부터 쓴 말이에요. 나라에 있는 백성이란 뜻이야. 여진족에 대해서 태조 때에도 우리는 국민이고 걔네들은 국민이 아니어서 국민이 되고자 한다. 여진족들이 그런 구절들이 있고 그래요. 소학교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제 말기에 가서 전 세계가 피플스 스쿨 또는 독일 같으면 폴크스 슐레 이렇게 국민학교로 바뀌어가니까
일본도 이제 또 뭐 서양 따라간다고 국민학교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지 한국신문 약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쓰여진 연도수가 얼마 안 돼요. 이거 일제 말기에 쓰여진 거니까. 근데 그걸 바꿔서 혼란스러워서 자기 지금 초등학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초등학교 없어졌어 다. 무슨 초등학교로 바뀌갖고 국민학교 없어졌어.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쓸데없는 애국심은 이렇게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어렵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르면 되지. 꼭 충무공, 성웅, 이순신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우기는 거나 명성어로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나 똑같은 헛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술자리에서 친근하게 애칭처럼 YS라고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DJ라고 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MB라고 하고 뭐 요새는 누구죠? 저 이낙연 대표를 NY라고 하고 그러더만요. 그렇게 해서 그 격을 차리지 않고도 친근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기 위해서 옛날에는 또 지금도 별도의 호를 지었죠. 합방문에. 조선이라고 쓰면 일본놈 편 들어주는 거예요. 조선은 대한제국이 건국됨으로써 종결된 거예요. 망했고 새로운 나라인 대한제국이 근대국가로 최초 근대국가로 수립됐다. 그걸 자세한 내용, 왜 근대국가인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죠. 자, 여기까지 그 명칭 문제를 하고 우리가 고종도 그래서 고종 황제지만 고종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은 애칭이나 또는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로서 아무 문제 없는 말이다. 고종 황제를 황제라고 굳이 광무제 고종이라고 불러줄 때는 공식적인 고종 황제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 이해를 이제 카이로 선언으로 들어가자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군사적인 문제다.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광복군이 창건이 돼가지고 세계 최초로 임시정부의 군대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24개 제국주의 국가에 멸망한 나라들 중에 임시정부를 세운 나라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고 또 임시정부가 군대를 가진 경우도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상징적인 병정놀이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력으로서 의미를 가졌는데 군사적 어떤 타격력이나 어떤 전투력에 있어서기보다는 지성적인 그런 투쟁력이 어떤 군대보다 뛰어났다. 왜? 외국어를 제일 잘하는 군대라고 그랬죠. 외국어를. 그래서 일본군은 4개의 민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군 관동군은 일단 일본인들이 군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선에서 그들이 말하는 조선 총독부 휘하에서 징병을 해가지고 우리 한적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군에 끌려가서 특히 학도병들이 많이 끌려가서 징병당해서 가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인들이에요. 특히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 만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만주족은 아니거든요. 만주족은 아니고 만주에 사는 중국인들이 관동군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끌려 들어간 거죠. 네 번째는 대만인들이 많이 잡혀가서 일본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구성이 등질적이지 못하죠. 그 관동군을 향해서 관동군은 또 근데 전투력이 워낙에 뛰어난 걸로 유명해서 소련도 감히 싸우려는 생각을 못하고 1945년 8월 초까지 선전포고를 못해요. 관동군이 72만에서 76만 들락날락 했거든요. 잘못하면 100만 대군에 가까워질 정도죠. 그렇게 막강한 그런 화력을 가진 군대였는데요. 이 군대의 인적 구성은 4개로 되어 있었고
상당히 취약한 구조였다. 그것을 타격하기에 우리나라 1000에서 2000명 정도의 광복군이 가장 좋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국어를 잘하니까 우리 한적 군대에 대해서는 한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걸 한적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한적 군인들에 대해서는 뭐라 했느냐, 한국말로 빨리 탈영을 하고 매일 공작을 했어요. 마이크를 들기도 하고 또 삐라를 뿌리기도 하고 또 술집에서 접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학도병들이 탈영을 해서 이 중정으로 오게 된다. 또 중국말을 잘하니까 중국말을 써가지고 대만이나 만주 출신 중국인들 군인들을 또 안내하고, 중국군이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으니까 가장 빨리 있는 부대, 도달할 수 있는 부대는 어디고 라고 알려주면서 어디로 가라고 탈영을 유도했어요. 세 번째는 일본인들을 향해서도, 일본인들 안에는 공산당 출신도 있고 기타 사회당 출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제국주의 전쟁을 거부하라고 하는 그런 일본말로 일본인들을 향해서 또 공작을 했다. 그런데 그 일본말은 일단 군대 내에서는 다 일본말을 썼기 때문에 일본말을 잘하는 우리 광복군들이 그런 중국군이든 일본군이든 뭐 한적 군인이든 가리지 않고 일본말로 다 공작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개인적으로 뭐 10명, 한 20명 단위 정도가 탈영을 해서 각각의 군대로, 이제 중국인은 중국 군대로, 이제 우리 한적 군대는 이제 광복군으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막 1개 중대, 2개 소대 이렇게 단위로 막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영국과 미군도 광복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작은 군대라 해서 우습게 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영국군도 버마에서 일본군과 충돌했는데, 거기서 싸울 때 일본군하고 말이 안 통하고 일본군 포로들을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광복군에 요청해서 8명이 통역병으로 파견된 적도 있어요. 버마에. 장개석은 우리 광복군에 군사적으로 의존적이었다. 가급적 많이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관동군에서 분해되어 나올수록 그 중국군과 한국군의 전투력은 강화되고 일본군이 약화되니까 총 안 쏘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는 것이 손자병법상 최고의 전법 아니에요? 대단히 중시해요. 한국은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공습을 당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일요일 날인데 쉬고 있다가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어요. 네? 날벼락을 맞아서 거기 진주만에 있는 모든 전함이 다 폭침당해 버려요.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모든 전투 비행단이 콩가루가 돼버려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을 정도로 활주로는 다 파괴됐고 뜨지 못하고 한 대도 뜨지 못하고 그 지상에서 다 폭탄 맞고 비행기가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뭐 괴멸당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큰 사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군은 빠른 시일 내에 동경을 폭격하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항공모함은 일본군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해군력에서. 왜 그러냐면 아마 일본군은 항공모함이 6대였고 미군은 3대였어요. 근데 또 3대인데 2대는 거의 반파돼 가지고 막 석 달 이상 수리해야 되는 그런 요코였는데,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본에. 그러니까 최대로 갈 수 있는 접근, 최단거리 접근이 일본 본토로부터 700km 떨어진 해역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폭격을 하려면 항공모함이 모르게 항해를 해가지고 도착해서 거기서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엄청난 폭탄을 싣고 날라서 700km를 날아가야 돼. 날아가서 거기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동경이나 이런 데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올 수가 없어. 700km를 돌아오면 1400km를 날아야 되는데 그렇게 날아오는 비행기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앞쪽에 한 200km 정도 날아가면 대만 아니면 중국 본토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날아가는 그런 작전을 구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작전 두 리틀 중령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작전명도 두 리틀 오퍼레이션, 두 리틀 작전이에요. 두 리틀 DOOLITTLE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면 조금 한다는 소리잖아요. 나중에 이 일이 두 리틀 작전을 하긴 하는데 상징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수준에서 끝나요. 그런데 안에서 살아서 돌아온 비행사들이 미국 본토로 돌아갈 때 그냥 작전 이름이 두 리틀이라서 조금 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많은 자괴감을 갖고 가요. 근데 미국에 딱 내렸더니 미국에서 막 대환호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거예요. 근데 그 작전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중국에서 비행기를 미군들을 싣고 가가지고 미군 비행사들을 싣고 가서 중국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폭격을 하고 돌아오면 한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하고 잘 사귀고 군사적으로 동맹을 해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동경을 폭격하기를 바라요. 두 리틀 작전은 너무 희생이 큰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진짜로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계속 날아갔는데 폭격을 하고 날아갔는데 대부분 뭐였냐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무동력 항해를 해서 그냥 떨어지는 식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해요. 그런 걸 그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6개월 뒤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두 리틀 작전이 1942년 6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6월 달에 두 리틀 작전을 성공 내에 마감한다. 근데 2명은 비행사가 못 돌아오고 한 열 몇 명 정도 됐는데요. 일본군의 포로로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중국을 미국에 딱 묶어 세워가지고 계속 싸움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중국 땅에서 중국군이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는 땅에서 비행장을 확보해가지고 동경을 폭격하는 작전으로 방향을 돌린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그런데 미국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중국군이 자꾸 일본군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싸웠다, 안 싸웠다. 만주를 1931년에 일본군이 침공하니까 장개석이 자기들은 아직 전쟁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상태에서 일본군이 무서워가지고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서 만주를 띄워줘요. 그리고 다시 상해를 공격하잖아요, 일본군이. 그리고 남경을 공격해요. 남경에 상해를 공격할 당시에 남경에 장개석의 남경 정부가 있었죠. 남경을 공격한다니까 모조리 싫고 빠져나가서 중경으로 가요. 아주 이제 내륙 지방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일본군과 계속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타협하자고 하는 친일파가 이 장개석 부대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안 싸우려고 하는 세력이. 네? 그래서
그 왕 아무개가 이제 거기에 또 남경에 친일 괴뢰 정부를 세워요. 중경 정부도 있었고 남경 정부도 있었는데 친일 괴뢰 정부를 세워. 꼭 프랑스의 그 괴뢰 정부나 비슷하죠. 패당이 누구냐? 아무개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중국을 도와줘 가지고 계속 싸울 수 있는 투지를 계속 불러넣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중국 영토에서 폭격을 하려는 작전을 계속 고집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군사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중국은 다시 광복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군사적 연쇄 의존 종속 연쇄 상황에 있었다. 연쇄 종속 상황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광복군이 수적으로는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카이로 선언에다가 한국을 박아 넣는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박윤원 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왜 조용해요? 어디서 누가 조용하다 그랬어요? 안 그러고는 별 그 모양도 없고 큰 힘도 없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어떻게 카이로 선언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 등장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군사적인 종속관계, 연쇄적 종속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4대 무역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온 일본군에 밀리니까 자꾸 중국은 일정한 영토를 띄워주고 타협을 해서 자기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미국은 급해 죽겠고 빨리 이걸 되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필요했다.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태평양 전쟁, 일본군과 미군이 싸운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고 중국군하고 싸운 걸 중일 전쟁이라고 하죠. 태평양 전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너일 전쟁의 수수께끼는 말씀을 드렸죠. 고종 황제는 어떻게든지 러시아군이 한 50만 됐어요. 50만 되는데 48만 정도 되는데, 이게 한반도로 내륙으로 진공해 두르기를 러시아 황제에게 친서로 여러 차례 간청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국민과 국군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국민군을 총동원해 가지고, 국군 더하기 민군 총동원해서 국민전쟁으로 러시아군을 도와서 일본군을 몰아낼 것이다. 국내 진공을 해라. 계속 촉구를 해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니까 일본 놈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연해주에 군대가 수십만 있잖아요. 러시아 군대가. 마치 거기 한 1, 2개 대대 정도 보내가지고 계속 공격할 것처럼 그 연해주 국경을 자꾸 침범해요. 이게 러시아 군대는 얼어가지고 연해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군대를 2개로 딱 쪼개요. 그러면 쪼개면 뭐 20만 30만 쪼개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만은 만주에 20만 정도 있는 것을 일본군이 고립시켜 놓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군 중인과 대인인 사람이 종군을 했는데 일본군을 따라서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고종과 같은 판단을 해요. 군대를 왜 2개로 쪼개지? 한반도로 밀고 들어와버렸으면 군대가 하나가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잖아요. 작전 지역에서. 한국인들은 전부 자기들에게 우호적이고 일본의 적대적인 지역에서 싸워서 유리할 텐데 왜 군대를 쪼개서 약화시켜갖고 패망하지? 라는 의문을 일기장에 써놨어요. 영국군 장교가. 그게 미스테리야. 바보 같은 그 막강한 러시아군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윤원 씨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네? 지난 시간에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군사적으로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 몇 개 예를 들어줬죠.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요격 가능성이 우리 미사일로 80%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나한테. 그러면은 거기서 10발 쏘면 2발은 맞네. 그러면서 핵폭탄 2발 맞으면 아작 나는 거죠.
군사작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발 쏘면 우리는 요격미사일을 20발 쏘면 160% 확률로 완전히 막아내요. 한 발 쏠 때 우리가 2발 쏘면 확률이 80% 더하기 80%니까 160%잖아요. 100% 이상 막아낸다고. 예? 꼭 한 발 쏠 생각만. 그리고 지난번 현무포의 우리 미사일은 소리의 2배 속도로 날아가서 북한 상공에서 10배 속도로 낙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80에서 300m 정도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진다고 그랬어요. 현무포가. 그래서 그 유력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의 10분의 1 정도 유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럼 뭐 북한 핵무기가 훨씬 세네.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으려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에 있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991년에 남북 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죠. 북한은 싹 어겼어요. 근데 그놈들이 어겼다고 우리도 싹 어겨버리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질 않아가지고 너희들 핵 포기하라고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비대칭적인 우위에 있는 거죠. 걔네들은 핵무기로 비대칭적인 무기 우위에 있지만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가 아닌 걸로 북한은 핵의 대칭적인 힘을 가지려면 현무포와 같은, 현무포는 핵무기 아닙니다. 그런데 10분의 1 정도 유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걔네들 것이 훨씬 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거죠. 우리가 10기를 현무포 10기를 배치하면 핵무기 하나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6기, 핵탄두 6개 적으면 많으면 한 60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현무포가 수백 기가 배치가 됩니다. 실전에. 그러니까 그 10기 딱 배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수백 기를 배치하는 거야. 그리고 바보처럼 한 발만 날라오면 우리 10발 해야 되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수백 기를 배치하는 생각을 군사 개념상으로는 해야 된다. 박인원 씨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날라오는 핵무기는 미사일로 요격시키고 요격할 때 요자는 기다릴 요자예요. 기다리고 있다 떨어뜨리는 거, 때려 맞추는 거. 요격시키고 심리적인 게임이잖아요. 심리적인 게임이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놓고 쟤네들이 사용했다면 위력이 우리 것이 클까 그쪽이 클까 그걸 비대칭 대칭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공포의 무기니까 그래야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현무 A형은 금방 말씀드린 거고 현무포의 A형은 현무포의 B형은 사정거리를 반으로 줄이면 즉 400-500km 정도 원래 현무 A의 사정거리는 800km예요. 400-500km로 줄이면 그 유력이 2배 정도 커져요. 폭발력도 커지고 그리고 탄두를 2톤이 아니라 4톤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핵무기의 5분의 1 정도 유력이 있어요. 아까는 10분의 1이었죠. 5분의 1이니까 5발만 떨어뜨리면 핵무기 한 발 떨어뜨린 핵폭탄 하나 떨어뜨린 거랑 똑같아요. 이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핵무기를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가 워낙에 최첨단으로 발전해가지고 핵무기에 거의 그 유력에서 접근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IT가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거의 다 조정 가능하고. 현무 3까지는 1, 2, 3가 있는데 3까지는 미사일 그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는 이렇게 포탄을 쐈을 때 포물선처럼 탄도처럼 움직인다 해서 탄도 미사일이에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 이것은 조종해 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건데 3,000km 사정거리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한 4, 5,000km 정도 됩니다. 그럼 모스크바까지 카바하는 거예요.
뭐 동경은 말할 것도 없고 모스크바까지 날아가니까 중국이 신경질 엄청나겠죠. 북경은 그냥 코앞이에요. 그래서 밑에 건 현무 3까지는 순항 미사일이고 크루즈, 그러니까 쭉 여행하듯이 날아가서 때리는 거고, 이렇게 현무 4는 대기권 밖으로 직각으로 올라가서 탄도 비행을 해갖고 북한 지역에 떨어뜨리는 고체 연료로 추진되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런 대칭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너무 공포심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무기를 한번 만든다면 우리가 만들기로 맘먹으면 3,200개 정도를 최소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 우리 핵 능력과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양으로. 미국에서 계산할 때는 약 4,3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게 6개에서 60개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1년에 그들이 6개 정도 만들어요. 만드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수백 개 만들어 1년에. 기술 능력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걸 굳이 갖고 있어봤자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쓰면은 미국한테 쓸지는 몰라도 같은 동포한테 썼다가 아마 지구에서 내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화성 가서 살든지 그래야지. 어? 그렇지만은 이제 백성들이 너무 일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 대책 능력은 대항력들은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에서 6대3 정도 항공모함 전력이 미국과 일본 간에 6대3이라고 그랬는데 박인원 씨, 항공모함은 어느 나라가 발명했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질 나게 그 발명국이 일본이야.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이 더 미군보다 많았던 거예요. 2배나. 근데 또 세 대의 미국 항공모함, 3척 중에 한 척은 아까 3개월 이상 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이긴 건 이건 뭐 천행으로 이긴 거예요. 천행으로. 졌으면 아마 민주주의 국가는 지구상에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맛을 못 보고 살았을 거예요. 여기 좀 나의 연배가 나에 가까운 분들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얼마나 다방에서 말도 못 오고 쉬쉬거리면서 살았는지, 그 인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사람들이 삼청교육대 가서 맞아 죽고 형제복지원에서 맞아 죽고 이름도 절도 없이 저 어디 섬에 끌려가가지고 특수부대 기른다고 그러놓고는 뭐 영화도 만들어 실미도 이런 거 보면 실미도 끌려가고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인 세상을 오랫동안 살고 학생들은 인생 작파하고 감옥을 들랑들랑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이게 지금 민주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1987년 이후에 민주화 세력이 이기는 공세로 들어갔지. 그 이전에는 그들이 완전히 이긴 상황이었죠. 1987년이면 뭐 얼마나 됐어? 20년 더하기 뭐 17년, 37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뭐든지 빠르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죠. 미국 놈들 봐요. 그 경찰들이 흑인들 눌러 죽이고 막 아마 우리나라 경찰이 모가지 눌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다 한 명이라도 전국에 있는 파출소 다 불나볼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매일 불나는데 막 술꾼들이 가서 걷어차가지고 예? 도망가는 경찰도 있어요. 술꾼한테 맞을까봐 막. 파출소 2명밖에 근무 안 하는데 하나 순회하고 있는데 돌아가고 막 그러는 경우 많이 있어요. 미국에 유리해져고 유럽에서는 연합국에 유리해졌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좀 유리해지니까 그 태평양에서 일본이 빠져든 포위망을 A, B, C, D 포위망이라고 그래요. A는 아메리카, B는 브리튼, 영국, 싱가포르가 영국의 식민지인데 영국도 공격해버렸죠. 영국으로 적이 됐어요, 일본군은. C는 차이나,
D는 더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다 네덜란드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A, B, C, D 포위망에 빠져들었는데 거기서 B하고 D는 의미가 없어. 그냥 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의미 있는 건 지금 A하고 C인데 한반도에 정식으로 상륙하기 전에 낙하산으로 공수 침투해가지고 여러 중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또 그런 중요한 행정기관들을 접수하려는 그런 작전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 OSS 부대가 그래서 창설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훈련이 늦게 끝나가지고 45년 거의 뭐 중반이 다 될 때야 끝나는가 거의 원자탄 떨어진 뒤에는 이 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갖고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45년 5월에 훈련을 시작해서 8월 4일 이제 완료가 됐는데 8월 9일 날 원자탄 떨어졌잖아요. 예? 이게 김구 선생이 가장 원통해 했던 일이에요. 상해어로 국방 차관이었는데 드골이 영국에 와 있는 사이에 프랑스가 패망해버린 거예요. 왜 돌아갈 수 없죠? 그런데 거기서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어서, 예? 41년이죠. 41년에. 우리는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었으니까 한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프랑스, 자유 프랑스를 거기서 이끌어요. 이끌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프랑스 식민지에서 긁어모은 약간의 부대를 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미군하고 영국군이죠. 노르망디 상륙할 때. 그래도 프랑스도 한 몫을 끼어요, 거기에. 끼어서 파리에 입성할 때는 그래도 같이 보물을 당당하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그래도 체면 유지를 해요. 이 프랑스가. 그래서 미군의 꼬봉으로 전락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그냥 이 찬스를 놓쳐서 한탄에 맞이하는 거예요. 작은 부대라도 뭐 일개 대대라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죠. 해방될 때. 근데 그 작전을 못 해가지고 이제 훈련만 잔뜩 해가지고 못 오니까 이제 그렇게 슬퍼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1942년을 거치고 43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치의 패색도 짙어지고 스탈린그라드에서 패하면서 또 일본군이 여러 군데에서 미데이 해전 이후에는 전세가 아주 어려워져서 그 새로운 작전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일 전쟁에서 그 미스터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군사적 미스터리가 이게 태평양 전쟁에서 군사적 미스터리는 뭐였느냐? 이 메가드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남양군도와 필리핀과 그 흩어져서 섬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일본군하고 다 싸운 거예요. 네? 홍태표 선생. 네. 그 수만 개의 섬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하고 미군이 다 싸워서 본토까지 오는 전략 전술을 리프로깅 스트라티지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는 개구리인데 프로깅 그런 개구리처럼 뛴다는 소리예요. 개구리처럼 뛰는 이 섬에서 이기고 점령하고 하나 뚝 뛰어서 개구리처럼 다음 섬 이기고 싸우는 전략을 메가드가 리프로깅 스트라티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섬에 있는 일본군하고 싸워서 본토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오키나와에서도 엄청 죽어요. 오키나와는 옛날 명칭 국가 이름으로는 유구였는데 지금은 오키나와라고 부르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정말 멍청한 전쟁을 했다고 봐요. 아니 미군은 지금 미데이 해전 이후에는 해군력과 공군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미군이 쥐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그 섬마다 하나에 쥐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고립돼서. 그러면은 거기 항구 배 군함 같은 거 다 격침시켜 버리고, 예? 거기 비행장 없애버리고, 그럼 비행기도 못 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고립돼서 있을 거라고? 아까 러시아 군대를 두 개로 나눠서 졌다고 그랬잖아요. 일본군은 쥐들이 알아갖고 모든 섬에 일본군을 퍼뜨려 놓은 거예요. 산재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천운의 기회인데 메가드가 그걸 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이 다 그런 항구를 파괴해버리고 항만시설을 비행장을 파괴해버리면 그들은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미군은 상륙에서 싸울 필요 없이 미군이 엄청 죽거든요. 일본군으로 싸우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 가둬놓고 오키나와의 모든 부두시설 다 파괴해버리고 비행장 파괴해버리면 본토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동경을 공격했어야 돼요. 이 멍청한 메가다가 그걸 다 싸웁니다. 무진장이 죽어요. 미군이 무진장하게. 수없이 전쟁 영화 많이 만들었죠. 유황도의 바람이니 유황도의 모래니 뭐니. 근데 한국전쟁 할 때는 이 메가드가 머리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계속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또 싸워 올라가면 또 얼마나 미군과 한국군이 죽었겠어요. 즉시 독립을 안 시키고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문으로는 그 당시에 중경에서 국제공관이라고 그랬어요. 국제공동관리. 신탁 통치를 하는데 몇 년을 미국이 한다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름은 프랭클린이라 프랭크라 대단히 솔직하다는 이름인데 얼마나 음흉한 비솔직한 음모를 꾸며놨냐면 40년 신탁 통치를 계획해놨어요. 지금 자료로 있어. 미군 자료에. 우리가 36년도 지금 35년째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데 아예 미국은 40년을 먹겠다고 계획을 짜놓고 즉시 독립을 거부하는. 근데 그 의견이 미국의 백악관과 조야라고 그러죠. 조야의 의견이 막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즉시 독립을 나름대로 확고하게 지지했던 장개석 정부도 미군의 여론에 살살살살 말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이제 새로운 난관에 부닥친 거예요. 우리 박경아 간사님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